자, 볼게. 일단 전리라는 것은 한점 보면 암석이나 지층에서 갈라진 틈을 말했지? 자, 갈라진 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양쪽에 이제 상대적 이동이 없는 것. 근데 만약에 갈라지고 난 뒤에 상대적 이동이 있으면 그건 단층이라고 그랬지? 자, 전리는 판상전리, 주상전리 이렇게 나눠지게 될 거고. 자, 부정합 가겠습니다. 부정합. 일단 부정합이란 것은 부정합 면을 경계로 상하층 간의 큰 시간 간격을 가지는 것, 차이를 가지는 거였지?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지층이 연속적으로 쌓이지 못한 관계를 부정합이라 한다 그런 거지. 근데 그 반대가 정합. 정합은 연속적으로 쌓인 관계. 중간에 끊김없이 현재 연속적으로 쭉 쌓인 관계를 정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합이 아닌 관계, 중간에 끊김이 있다는 것은 정합이 아니다. 그래서 부정합 했던 거지. 자, 형성 과정은 일단은 퇴적되는 곳은 물 속이었죠. 자, 과정 한번 다시 한번 보자. 자, 물 속에서 일단은 퇴적이 될 건데, 자, 일단 수면 안에. 근데 이게 물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래서 융기해서 물 밖으로 나오면, 물 밖에 나오게 되면 풍화 침식을 많이 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깎여 나가고, 자, 그러면 다시 이게 침강, 물 속으로 들어가면, 자, 이게 물 속이기 때문에 새롭게 퇴적이 이루어지는 거였지. 그 위에 새롭게 쌓이고, 쌓이고.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퇴적되는 것은 물 속이잖아, 맞지? 우리 여기까지 했었어.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할게. 자, 우리가 부정합, 어떤 지층이 부정합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인할 때 지금 이 지층은 지금 부정합을 만든 부정합을 가지고 있는 이 지층은 지금 물 속에 있습니까? 물 밖에 있습니까? 지금 이 지층은 물 속에 있는 거지? 맞지? 마지막에 퇴적이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해서 부정합이 하나 만들어진 거잖아? 지금 물 속에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어떤 지층에 부정합이 있다 확인하는 그런 지층들은 자, 봐봐.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지층을 뜯어와서, 물속에 들어가서 지층을 뜯어온 다음에, 여기 현재 보면 부정합이 있네? 이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잖아? 다 뭐냐면, 지표상에 드러나 있는 애들 가지고, 이 지층에는 부정합이 있네. 이런 걸 하는 거잖아. 그래서, 현재에는, 제일 마지막 그림이 동일한데, 현재에는, 이게 지금 융기되어서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상황이지. 되겠습니까? 부정합을 가지고 있는 이 지층이 지금 물 밖으로 나와서 우리가 현재 육지상에서 이제 얘가 부정합을 가지고 있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끔 밖에 나와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드러나 있는 상황이지.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한테 이걸 묻거든. 이거를 잡아봐. 뭐냐면 자, 부정합이 있으면 최소 융기 횟수가 몇 회냐 이런 걸 물어봐. 자, 그러면 잠시만 봐봐. 자, 부정합 형성 과정만 본다면 부정합의 형성 과정 마지막 퇴적이 끝이잖아. 자, 여기까지가 바로 부정합을 하나 만든 거야. 여기서 융기는 몇 번이죠? 잠시만. 아니, 부정합의 형성 과정에서만 한 번이지. 한 번이지. 그런데 여러분 제시되는 그림은 육지에 올라와 있는 그런 그림이니까 마지막에 융기가 한 번 더 있는 거지. 그래서 만약 횟수를 물어본다면 그런 육지에 드러나 있는 지층에 대한 부정합에서 최소 융기 횟수를 물어본다면 이거는 부정합수에다가 마지막 한번 융기가 있기 때문에 융기수를 한번 더 해야 된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원래 부정합 하나를 만들 때는 융기 한 번이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문제상에 제시되는 그림들은 다 융기돼서 올라와 있는 애를 대상으로 묻기 때문에 마지막에 융기가 한 번 더 있다 그 말이지. 하나 더. 자, 또는 최소 침광 횟수를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침광 횟수. 자, 여기서 침광은 몇 번이죠? 한 번이죠? 이건 부정합수와 동일하지? 마지막에 융기됐지 추가로 더 이제 침광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최소 침광 횟수를 묻는다면 이거는 부정합수와 동일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최소란 말을 쓴 이유가 뭐냐면 원래 부정합 그림 같은 경우에 잘린 면이 이렇게 굴곡지면서 잘렸다는 걸 굉장히 쉽게 파악하게끔 문제가 나와. 또는 기저여감이라는 게 있거든. 어쨌거나 그냥 내가 그냥 다 빡딱 보더라도 부정합이다. 바로 판별할 수 있게끔 나와. 그런데 아주 깨끗하게 잘려서 부정합인지 아닌지 확인 못하는 경우 그 경우에도 융기가 한 번 더 있을 거잖아. 맞지? 그래서 최소란 말을 쓴 겁니다. 최소. 내가 파악하지 못하는 겉으로 봤을 때 부정합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판별하지 못할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소란 말을 쓴 거지.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그냥 나와 있는 그림상에서 부정합이 명확하다면 그냥 횟수 플러스 1을 하면 되는 거야. 자, 넘어갈게. 자, 두 번째 특징도 좀 비교할게.
자, 부정한 면을 경계로 상하층의 지질 구조가 또는 산출 화석이 크게 변한다. 둘은 큰 시간 간격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났던 지각 변동 그리고 살았던 생물들이 다른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지질 구조나 또는 산출 화석들이 막 다른 겁니다. 뭐 지질 구조 같은 경우에 아래층에는 습곡이 있는데 위에 새롭게 쌓인 지층에는 습곡이 없는, 또 밑에 지층에는 삼엽충이 살았는데 위에 지층에는 뭐 암모나이트가 나오든, 삼엽충은 고생되고 암모나이트는 중생되죠. 시대가 변할 수도 있는 거지. 큰 시간 간격을 가지니까. 자, 또 할 수 있는 게, 자, 부정합 면 위에는 기저여감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를 제시해 줌으로써 이게 부정합이란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기저여감. 여감은 뭐 점토나 모래도 있지만 주가 되는 게 자갈이지. 그러니까 자갈을 가지고 거. 이 자갈이 나타나. 자갈. 자, 기저여감 이런 겁니다. 기저여감. 자, 기저여감 이런 거야. 뭐냐면 원래 여기 뭐 퇴적층이 있으면 이 퇴적층에는 다양한 크기 입자들이 막 있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운동장이라고 할게. 우리 운동장 같은 경우에 물론 대부분이 흙과 모래지만 뭐 그 안에는 보면 자갈도 한 점 보면 몇 개씩 들어가 있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 본 적 있을 거야. 막 비가 많이 내린 날은 이 빗물과 함께 모래나 흙들이 쉽게 쓸려가고 그럼 그 사이에 박혀있던 자갈들이 드러난 경우가 있어. 근데 물살이 그리 크진 않기 때문에 흙이나 모래들은 쉽게 쓸려가지만 자갈들은 드러났지만 현재 이 물살과 함께 쓸려가지 않지. 그 자리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잖아. 이게 일반적인 지층도 마찬가지야. 일반적으로 드러난 지층들이 풍화 침식 바닥을 막 깎여 나가겠지만 뭐 자갈이나 바위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풍화 침식 받더라도 뭐 깎일 수는 있겠지만 이것들은 물에 의해서 또는 바람에 의해서 쉽게 이동하지 않잖아. 그래서 그 자리에 남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풍화 침식 받고 난 뒤에 이런 자갈들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리에. 근데 이게 그대로 침강하게 되면 그 위에 새롭게 쌓이겠지? 바로 부정한 면상에 이런 자갈들이 존재한다는 거지. 이걸 기저여감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제시되는 그림은 이런 식으로 제시됩니다.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굴곡져 있는 게 부정한 면. 그 위에 이런 자갈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지. 이런 자갈들이.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게 되면 이 기저여감이 있는 그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바로 기저여감. 기란 말은 터기자, 저란 말은 바닥.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닥에 깔려있는 이런 자갈들을 기저여감이라 하는 거지. 자, 이 그림도 좀 간단하게 그릴게. 자, 갑니다. 자, 부정합의 종류. 자, 부정합의 종류. 제일 처음 평행 부정합. 자, 평행, 경사, 난정합 이런 게 있거든. 자, 평행 부정합은 말 그대로 봐. 평행이야, 평행. 평행하다 그 말이야. 뭐냐면 부정한 면이라는 깎여나간 면이 있고 그 면을 경계로 위층과 아래층의 지층이 서로 나란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림 봐봐. 자, 그림 봐. 이런 거야. 자, 어쨌거나 중간에 깎여나간 부정한 면이 있고 어떻게 깎여나간 모습인데 상관없어. 어쨌거나 가운데 부정한 면이 있고 위쪽과 아래쪽이 서로 나란하다 그 말이야. 쌓여있는 게. 이걸 평행 부정합이야. 별거 없죠?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 평행 부정합은 어떤 경우에 잘 만들어지냐면 원래 지층들이 쌓일 때 원래 수평적으로 쌓여. 이게 수평 퇴적의 원리라는 거거든. 뒤에 할 건데. 원래 수평성은 나란하게 중력 때문에 아래부터 쌓이면서 수평 나란하게 쌓여. 그러면 이 나란함을 유지하려면 그대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오는 거지. 왜냐면 만약에 이게 횡압력 받아서 습곡이 돼버리면 이게 기울어지잖아. 맞지?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고 그대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간 경우지. 이 경우는 바로 조륙운동이야. 조륙운동. 참고로 이와 비교해서 우리가 수렴 경계에서 습곡산맥 만드는 운동을 뭐라고 불렀지? 기억나나? 수렴 경계에서 습곡산맥을 만드는 운동. 기억납니까? 그때 조산 운동 그랬거든? 산을 만드는 운동. 봐봐. 자, 수렴 경계에서 서로 부딪히면 지층이 휘어지면서 거대한 산맥, 습곡. 이 습곡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습곡 산맥을 만들잖아? 그래서 산을 만든 데서 조산 운동을 했어. 산을 만드는 운동. 근데 조륙 운동 뭐냐면 조자가 만들 조자야. 이제는 육지를 만든다 그 말이지. 여러분 바다 아래도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근데 물에 잠긴 거고. 근데 이게 올라오면 융기하면 물 밖에 드러나는 거지? 그때는 육지가 되는 거잖아. 이게 조륙운동. 그래서 조륙운동은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 내려가는 것. 올라가는 걸 융기라 그랬죠? 그래서 융기와 침강. 이건 수직운동. 이걸 말하지? 그래서 이 경우에 잘 만들어지는 거지. 그대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갔다가.
경사가 생기지 않는 거지. 자, 그러면 경사부정합. 자, 이제 경사부정합이 감이 오지? 하나는 평행, 하나는 경사. 그 말은 부정한 면을 경계로 위층과 아래층. 봐봐. 이봐, 그림 봐봐. 자, 부정한 면을 경계로 위층과 아래층이 서로 경사져 있는 것. 나란하지 않은 것. 이 말이지. 그러면 밑에 게 봐봐. 설명 먼저 할게. 밑에 게 경사가 지려면 휘어져야 되는 거지. 습곡이 돼야 되는 거지. 습곡이 되려면 아까처럼 수렴 경계에서 가는 거지. 그거야, 그거. 수렴 경계에서 아까 습곡산맥 만드는 걸 무슨 운동? 조산 운동 때문이야. 조산 운동 때문에. 그래서 습곡산맥이 형성되는 거다. 이거는 수평 운동이다. 왜냐하면 판이 수평적으로 움직이면서 부딪히면서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특히 습곡산맥은 수렴 경계에서 수평 운동이라는 것은 바로 판의 운동에 의해서 판의 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지. 자,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이 그림, 아까 기저여감을 나타내는 이 그림도 역시 밑에 보면 습곡이 있잖아, 맞지? 이 그림도 역시 경사부정합되는 거지. 이 그림도. 제일 위에 있는 이 그림도. 자, 이 그림은 밑에 있는 우리 경사부정의 그림은 이 그림의 제일 위에 있는 그림의 일부를 그냥 표현한 거지. 반 잘라버리면 이 모습과 유사할 거잖아. 똑같은 거야. 자, 이제 난정합. 자, 난자는 어려울 난자야. 어려울 난자. 판단하기 어렵다 그 말이야. 자, 뭐냐면 부정하면 아래 지층에 심성함이나 변성함이 있다 그 말이야. 심성함이나 변성함. 그러니까 지금 평행부정합이든 경사부정합이든 승리가 있어야지만이 평행한지 아니면 경사져 있는지 판별하는 거잖아. 근데 태저감이 아니라 심성함, 변성함. 심성함은 화성함이죠. 여기는 측리가 없잖아. 측리가 없으니까 평행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지. 참고로 심성함은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의 관입에 의한 거지. 자, 이 그림. 자, 밑에 보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관입의 표시는 관입된 암석의 표시는 이렇게 플러스 표시랍니다. 관입된 암석의 표현 자체는 이렇게 플러스 기호를 표시해. 그래서 얘는 지금 이게 부정한 면이고 밑에는 관입한 애야. 관입되고 난 뒤에 융기에서 깎여 나가고 그 위에 새롭게 쌓인 거지. 자, 그러면 일단 그림 그리고 할까? 자, 다시 말하지만 평행 여부, 평행한지 안 한지 위에서 평행하면 평행부정합, 평행하지 않으면 경사부정합. 그럼 평행 여부를 알려면 측리가 있어야 돼. 근데 심성함이나 변성함은 측리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 말이야. 자, 밑에 보면 상하지층의 평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되는 거지. 측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렵다는 난자를 쓴 거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경사져 있는지 평행한지. 그래서 난정합이라고 쓴 겁니다. 그렇지? 자, 관입. 관입. 자, 이제 두 가지 남았는데 두 개는 간단합니다. 관입. 관입이란 말은 뚫을 관자, 들어올 입자. 마그마가 뚫고 들어오는 거 말하는 거지. 기존에 있던 암석이나 또는 지층에 마그마, 뜨거운 마그마가 뚫고 들어오는 걸 관입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뚫고 들어와서 그대로 굳어버리겠지? 뭐 그대로 끝까지 뚫고 들어와서 지표 밖까지 분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이건 현재 뚫다 마는 겁니다. 완벽하게 지표 밖을 뚫고 나오지 못하는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땅 속에서 그대로 굳어버리면 이걸 우리가 관입암이라고 합니다. 뭐 대표님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화강암이죠. 심성암들 이게 바로 관입암이 되겠지. 자, 그림상 그림이 이렇습니다. 지층에서 마그마가 뚫고 온다. 일반적으로 올라오겠지? 마그마를 뚫고 올라올 거야.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 플러스 표시는 관입되다. 자, 다시 하지만 자, 마그마가 뚫고 올라온 거지? 이거 뚫고 올라온 것,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관입이라고 한다. 관입은 플러스 표시를 한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자, 마그마라는 것은 아주 고온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관입된 지역과 인접해 있는 지역들, 닿아 있는 지역들은 뜨거운 열을 받을 거니까 변성이 일어나겠지. 특히 그 변성을 우리가 접촉 변성이란다 그랬지? 마그마가 뚫고 들어와서 닿아서 이 열에 의해서 변성되는 것. 이와 대비되는 게 수렴 경계에 있는 광역 변성, 열과 압력. 뭐 그것까지 몰라도 되지만, 자 어쨌거나 지금 열에 의해서 변성이 일어날 것이다. 그 변성 영역이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표현할게. 자 다음은 뭐냐면 포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획. 자 포획이란 말은 둘러싸서 잡는 걸 말하는 거지. 뭐냐면 마그마가 뚫고 올라올 때 기존에 있던 암석들, 물론 이 뜨거운 마그마가 녹여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현재 상당히 큰 힘으로 밀고 올라오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지층들이 암석들이 깨지는 경우가 있겠지. 그 깨진 파편이, 깨진 암석이 마그마 속에 풍덩 들어간 다음에 그 속에 그대로 굳어버린 경우를 말해. 만약 깨진 암석들이 마그마에 들어가서 그대로 녹는 경우도 있겠지만 만약 이 들어간 암석이 녹는 점이 높은 애라면 쉽게 안 녹고 그대로 나중에 같이 굳어버리겠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안에 굳은 흔적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포획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애를 마그마 덩어리가 나중에 굳으면 심성암이 될 거고 기존에 있던 암석이 그대로 굳게 되면 그걸 우리가 포획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녹는 건 아니지. 그대로 흔적면 암석이 그대로 들어가서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것, 그 암석 자체를 우리가 포획암이라고 한다. 자, 이거 그림에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이 플러스 표시된 게 관입이라고 그랬어. 관입, 플러스 표시된 게. 자, 뚫고 들어왔는데, 자, 보면 이 지금 벽돌 모양으로 된 것 회색. 자, 포획암은 포라고 할게. 바로 얘가 포획암이 되는 거지. 포획암을 동그랗게 포만 쓸게. 이게 바로 포획암 되는 거지. 참고로 이놈은 위에 있는 것과 같은 성분이죠. 같은 암석이야. 동일한 암석이야. 그래서 관입돼서 올라올 때 밑에 위에 있던 이 암석들이 깨진 조각들이 들어가서 그대로 함께 굳어 있는 상태지. 이걸 바로 우리가 포획이라고 한다. 자, 이제 지금까지 지질구조 다 끝났어. 다 끝났는데 여기서 내용 조금만 더 할게. 자, 지금 포획의 의미를 가진 게 이것도 있거든. 뭐냐면 마그마 속에 마그마가 올라오다가 이 원래 마그마는 멘틀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는 지각의 하부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이 마그마가 올라올 때 올라오는 과정에서 멘틀에 있던 암석, 멘틀 역시 암석으로 되어 있죠? 단단한 고체야. 그래서 멘틀의 암석이 그 마그마에 뚫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멘틀 일부가 깨져서 멘틀 성분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근데 마그마가 막 뚫고 올라올 거기 때문에 이 멘틀 물질을 막 가지고 올라와 버리겠지. 그래서 지표 밖으로 분출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분출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올라오다가 멈추더라도 마그마가 뚫고 올라오다가 주변에 있는 멘틀 깨서 한 놈을 이제 포획했어. 그럼 이제 흐르고 있는, 막 밀고 올라가고 있는 멘틀 흐름상에, 마그마 흐름상에 있기 때문에 이 멘틀 성분이 이 마그마와 함께 같이 막 위로 솟구쳐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올라가다가 다 뚫지 못하고 그대로 굳어버린 경우도 있겠죠? 이게 심성암이야. 근데 심성암이 융기되고 위에 있는 게 깎여나가면서 지표에 드러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면 이 심성암이 지표에 드러났을 때 이 멘틀 물질도 같이 지표에서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되겠나? 실제로 멘틀은 우리한테 수십 킬로미터 밑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멘틀 물질은 뭐다라고 알고 있는 거지. 직접 보지 못했지? 근데 이렇게 마그마란 놈이 직접 갖다 주면 진짜 성분이 뭔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분출되거나 또는 굳은 후에 융기돼서 드러나면 지구 내부 물질 특히 멘틀이 어떤 성분인지를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지. 그 말하는 겁니다. 하나 더. 관입이나 분출 후에 침식되어서 부정합을 형성한 경우. 관입이나 분출 후에 침식되어서 부정 형성한 경우. 그러니까 위쪽 그림과 약간 차이가 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잠깐만 그림 보고 하자. 이 경우야. 이 경우. 지금 원래 플러스 표시라는 게 이게 마그마잖아, 맞지? 원래 플러스 표시라는 게 마그마가 관입된 걸 이걸 의미한다 그랬지? 근데 위에 봐봐. 위에 다 깎여 나갔어.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합이죠? 이거 부정합입니다. 부정합. 뭐냐면 이게 관입돼서 올라와가지고 원래 위에 있던 지층과 관입된 성분까지 다 날아간 경우나 아니면 밖에 분출된 다음에 분출된 애가 위에 다 깎여 나간 경우나 어쨌거나 마그마가 굳은 애들이 이렇게 지표에 드러나는 경우도 있겠지. 됐지? 그리고
부정합이 될 때 위에 있게 봐. 원래 기존에 했던 애 풍화침식 봤잖아, 맞지? 받아서 이렇게 봐. 여기도 자각 보이죠? 이 조각들 뭐라 한다 그랬지? 이 조각들을 기저여감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풍화침식 받으면서 그 원래 있던 지각이 심성함에서 깨진 조각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자, 이거 봐. 이건 바로 혼전면 이 두 개가 동일한 암석이야. 풍화침식 받으면서 깨져가지고 파편이 작은 애들은 물론 쓸려 나갔겠지만 큰 조각들은 그 자리에 깨졌지만 남아있겠지. 그걸 말한 거야. 됩니까? 자, 이 두 개 위와 아래 그림이 다르다는 거지. 위의 그림은 포획된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위에 있던 여러 가지 주변에 있던 암석들이 들어간 경우고, 자, 밑에 같은 경우 이런 조각들은 원래 관입된 놈에서 이것들이 풍화침식 받아서 깨진 다음에 그 주변에 남아있는 경우고. 모습이 다르죠?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더. 자, 변성된 부분. 자, 위에 봐봐. 위에 같은 경우에는 변성된 부분이 마그마 주변 다 변성된 거지. 마그마 주변에 다 변성된 거야. 마그마 다 있는 부분들은. 근데 얘 밑에 그림 같은 경우에는 위에 것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겠지? 근데 깎여나가서 몰라. 없어. 근데 밑에는 남아있잖아, 아직. 변성된 부분이 밑에만 남아있다는 거지. 되겠죠? 자, 넘어갈게. 자, 내용 새롭게 좀. 자, 지층의 생성 순서야. 쌓인 순서를 말하는 거지. 자, 이게 지사학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지사, 땅의 역사. 그러니까 땅의 역사를 따지는 법칙을 말하는 거야. 지사학의 법칙. 땅의 역사라는 것은 순서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지층의 생성 순서나 아니면 있었던 여러 가지 지구 역사를 추론하는 데 이용합니다. 지구 역사 아주 거창하게 말을 했지만 그냥 지층의 생성 순서를 결정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누가 먼저고 누가 뒤인지 이걸 따지는 게 바로 지사학의 법칙들이야. 이 법칙들을 이용해서 그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수평 퇴적의 법칙. 자, 아까 조선운동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어. 평행 부정감 하면서. 자, 수평 퇴적이란 말은 말 그대로야. 수평으로 퇴적된다 그 말이지. 자, 퇴적물이 퇴적될 때 수평면과 나란하게 퇴적된다. 왜냐하면 중력에 의해서 아래부터 쌓이면서 아래부터 척척 쌓이기 때문에 수평선과 수평면과 나란하게 쌓이게 되는 거지. 수평 퇴적의 법칙. 자, 그림을 본다면 이런 거죠. 봐봐. 수평선과 나란하게. 여러 개의 지층이 있건 말건 각각 다 수평선과 나란하게 다 쌓이게 되는 거지. 자, 수평면과 나란하게 퇴적된 것. 이걸 수평 퇴적의 법칙. 자, 두 번째. 자, 지층 누중의 법칙. 누중. 자, 뭐냐면, 자, 지층이란 게, 계속 봐. 계속 쌓이는 거잖아. 아래부터 계속 차곡차곡 쌓이는 거지. 그걸 말하는 거야. 누란 말은 누적된다 그 말이잖아. 그래서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인다 그 말이야. 이게 누중의 법칙이야. 별거 없지. 그러면 만약에 지층이 뒤집어지지 않았다면, 역전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아래쪽과 위쪽 중에 누가 더 나이가 많다? 밑에가. 하층이 나이가 많다 그 말이야. 역전되면 바뀌어지겠지만 역전되지 않았다면 아래쪽이 나이 많다 그 말입니다. 아래쪽이 먼저 쌓였으니까. 자, 세 번째로 동물군 처녀의 법칙. 말이 좀 거창한데 별거 없어. 화석 가지고 순서 정한다 그 말이야. 만약에 어떤 지층에 삼엽층의 화석이 있다. 그럼 고생대. 어떤 지층에 암모나이트다. 중생대. 이렇게 시대를 서로 나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층의 나이가 어릴수록, 그러니까 최근에 만들어진 지층일수록, 당연히 최근에 만들어진 지층이란 말은 시대 자체 최근이라 그 말이지. 그러면 살았던 생물들도 최근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 생물의 진화 정도는 많이 이루어졌겠지. 생물이라는 것은 시간이 거듭될수록 계속 진화를 해왔잖아. 좀 더 복잡하게.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진 지층이라면 최근에 생물이 살았기 때문에 진화가 많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 말이지. 근데 여러분들 그 동물이 화석이 많습니까? 식물이 많습니까? 화석은? 식물보다는 동물이 월등히 많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딱딱한 부분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 많으니까 실제 식물이 개체수는 많지만
화석으로 남아있는 수는 동물이 월등히 많아. 그래서 동물군 천이 법칙을 하는 거야. 원래는 생물군 천이 법칙을 하기도 하거든. 생물의 화석을 이용할 거니까. 그렇지만 동물이 월등히 많아서 동물군 천이 법칙이라고 씁니다. 자, 하나 더. 자, 이거 이용하는 화석을 이용하는 거지? 잠깐만. 자, 이렇게 화석들 가지고 화석이 그 당시에 살았던 생물들이니까 생물들을 저 비교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 나온 자, 9가지 화석이 있는데 이건 저 뒤에 우리가 배울 지질시대 할 때 이 9가지 정도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림과 함께 이름을. 이 이름과 그림들이 잘 나오거든. 나중에 제시할 거야. 이 9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암모나이트와 삼엽충이 있다. 자,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삼엽충은 고생대. 그러면 두 개의 나이를 비교해서 물어본다면 당연히 A가 더 나이가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순서를 정하는데 이걸 이용한다 그 말이야. 별거 없어. 자, 관입의 법칙. 쉽습니다. 관입이란 것은 마그마가 뚫고 들어오는 거니까 기존에 있던 암석을 얘가 뚫고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면 관입한 암석의 나이와 관입당한 암석의 나이. 관입한 놈이란 것은 마그마가 뚫고 들어와서 굳어내릴 그대를 말하는 거지. 그럼 누가 더 나이 많겠어? 관입한 거, 당한 거. 당한 놈이겠지. 당한 놈이 이미 벌써 만들어져가지고 그 자리 잡고 있었잖아. 근데 마그마가 치고 들어온 거지? 뒤에? 순서 정하는 거. 자, 마무리 해야 되겠네. 지금 뭐 아까 플러스 표시가 관입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A, B, C가 있었는데 D가 뚫고 들어온 거잖아. D가 관입한 거지. 그럼 비교해보면 물론 A, B, C도 순차적으로 쌓였다면 A가 가장 나이 많고 그 다음 B, C가 되겠지만 일단 이 그룹과 D를 비교한다면 D보다는 나이가 많다 그 말이지. 먼저 형성돼서 자리 잡고 있던 애들이니까. 자, 부정합의 법칙.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 부정합 법칙. 자, 부정합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야. 자, 부정합 면을 경계로 상하층 간에 큰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 이게 바로 부정합의 법칙이야. 부정합의 법칙.